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2위 인구대국 인도가 한국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삼아 한국을 우습게 봤죠. 너희가 우리 시장 없이 뭘 할 수 있겠냐? 10만 명의 실업자, 폭락한 증시, 붕괴된 지역 경제. 인도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자 굽타, 델리 대학교에서 한국과 인도 경제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태를 목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뉴델리 정부청사에서 벌어진 그 긴급회의 현장에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때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묘한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고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죠. 삼성, LG, 현대, 이들이 우리 시장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4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장관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첫 번째 파업이 터졌습니다. 저는 현장 취재를 위해 급히 첸나이로 날아갔어요. 공장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왜 5분의 1 임금을 받아야 합니까? 파업을 주도하던 노조 간부 아룬 쿠마르가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요구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인사팀장 김성호 이사와 마주쳤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가 이렇게 굳은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 굽타 박사님, 이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핵심 기술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김 이사의 말에서 깊은 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삼성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이어졌고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편 뉴델리에서는 정치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야당까지 가세의 반한국 여론을 부추기고 있었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라울 간디 의원의 연설에 의회는 박수갈채로 들썩였습니다. 언론들도 한국 기업들의 착취를 연일 보도하며 여론을 자극했어요. 그런 와중에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LG전 푸네 공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부와 노조,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해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인도만이 전부가 아니었고 언제든지 다른 선택지로 돌아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월 말 서울에서 긴급 경제사절단이 인도로 파견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곧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첸나이 삼성 공장 현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가 언론 브리핑에서 손에 든 자료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는 월 50만 루피를 받는데 같은 일을 하는 우리는 고작 10만 루피입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브리핑장에 모인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배가 넘는 임금 격차라니 분명 자극적인 소재였죠. 하지만 저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성 인도법인 김성호 이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굽타 박사님, 그들이 말하는 건 반쪽 진실입니다. 김 이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에요. 반면 여기 현지 직원들은 대부분 2에 3년 차 초급 엔지니어들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본국 급여 기준으로 받고 인도 체류비까지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현지 법인이 아닌 본사에서 파견된 거니까요. 하지만 노조는 이런 설명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더욱 파격적인 요구안을 내놓았거든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쿠마르가 공장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첫째, 임금 70% 인상. 둘째, 인도인 경영진 비율 50% 확대. 셋째, 핵심 생산 기술의 완전한 이전. 저는 이 요구안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조건 말이에요.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는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현대차 노조 간부 수레씨 라만과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현대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엔진 기술, 변속기 기술, 이 모든 걸 우리도 배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만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거대한 시장을 방패막이 삼아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전략이었죠. LG전자 푸네 공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조 대표 프라카시 샤르마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LG는 우리 시장에서 1조 루피 이상 벌어갔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우리와 나눌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삼성 현지법인 전무 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20년간 쌓아올린 기술을 하루아침에 넘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인도 시장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핵심 경쟁력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거든요. 노조들은 이런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왔죠.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됩니다. 쿠마르가 언론에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표정에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울 본사에서는 비상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시작했고, 현대차도 인도네시아와 터키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조와 인도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협상력을 과신하고 있었거든요. 4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조들은 한국 기업 CEO들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들이었어요. 저는 4월 중순 뭄바이의 한 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은밀한 만남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경제 세미나 참석차 그 호텔에 있었는데 우연히 샤오미 인도법인 대표 마누 쿠마르 자인이 삼성 노조 간부들과 만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인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인 대표가 유창한 힌디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웨이 인도 지역 총괄 리 웨이밍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가 그 공장과 모든 인력을 그대로 인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임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보다 30% 인상된 조건으로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인 대표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핵심 기술진에게는 중국 본사 연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단순히 노조와만 접촉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도 정치권에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델리의 한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화웨이에서 우리 정부에 특별 제안을 해왔습니다. 오지 인프라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계속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었죠. 중국의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언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국 기업들의 착취를 고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삼성의 이중잣대, 한국에서는 노조 인정하면서 인도에서는 탄압, 현대차의 기술 독점, 인도 파트너사들 손에만 막심.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추적해봤는데 놀랍게도 상당수가 중국 자본이 투자된 언론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한편 화웨이는 현대차 노조와도 접촉했습니다.
제가 현대차 첸나이 공장 앞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전기차 시대입니다. BYD와 함께 인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보시죠. 화웨이 관계자가 현대차 노조 간부 수레시 라만에게 제안했습니다. 현대가 가진 생산 노하우와 우리의 배터리 기술이 만나면 무적이 될 겁니다. 라만의 표정이 흥미롭게 변했습니다. 임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보다 50% 인상, 그리고 중국 기술 연수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이 제안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중국 기업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LG전 푸네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TCL과 하이센스 관계자들이 노조와 만나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LG의 가전기술과 우리의 스마트 기술이 결합되면 인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노조들은 이런 제안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대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은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알리바바 인도 대표가 상무부 관계자에게 조언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고 현지화 비율을 70%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립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조언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들이 하나둘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인도를 이용해 한국 기업들을 축출하려는 게 너무도 명확했거든요.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굽타 박사님, 이상합니다. 삼성 김성호 이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갑자기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도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중국 브랜드들이 갑자기 우리 파트너사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중국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도 언론은 연일 반한국 보도를 쏟아냈고 정치권은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4월 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외국 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중국 기업들의 공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결단력 있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5월 첫째 주, 뉴델리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메이크 인 인디아 2.0 정책을 발표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외국 기업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모디 총리의 목소리가 레드포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업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인도에서 사업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핵심 기술의 70%를 현지에 이전해야 합니다. 총리의 선언에 회장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거든요. 현지화 비율 70% 달성, 인도인 경영진 비율 50% 확대, 그리고 모든 핵심 기술의 완전한 이전. 모디 총리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강조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기업에는 특별세 50%를 부과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저는 급히 삼성 인도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김성호 이사의 표정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어요. 박사님, 이건 우리더러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70% 이전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현대차 첸나이 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괄이사 박준영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서울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 중이었어요. 본사에서는 즉각 철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 이사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엔진 기술, 변속기 기술, 이 모든 걸 넘기면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LG전 푸네 법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상무 이재훈 씨는 아예 절망적이었어요. OLED 기술을 이전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중국 기업들과 뭘로 경쟁합니까? 하지만 인도 정부와 노조는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가 기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겁니다. 현대차 노조의 수레시 라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총리님이 우리 편에 서주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언론들도 일제히 환영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외국 기업들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의 기술 자립, 이제 현실이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책 발표 이틀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서울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거예요. 저는 인도 주재 한국상공회의소를 통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인도 법인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는 없다. LG전 조성진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다. 한국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인도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5월 10일, 저는 삼성 챈나이 법인에서 벌어진 긴급 임직원 회의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김성우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본사의 결정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철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인도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입니까? 14억 시장을 포기한다는 말씀인가요? 인도인 부장 라비 샤르마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술과 신념입니다. 김 이사의 답변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에서 비슷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도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인도 없이는 아시아 시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돌아올 겁니다. 노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협박일 뿐입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쿠마르 위원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월 15일 오전 9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인도 철수를 발표한 거예요. 서울 본사에서 전 세계로 송출된 그 기자회견을 첨나이 법인 사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의 스마트폰 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계획된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전면 취소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인도인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또한 챈나이 R&D 센터의 핵심 연구진은 베트남과 멕시코로 이전됩니다. 김성우 이사 옆에 앉아있던 인도인 엔지니어 프라샨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삼성에서 일해온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는 급히 현대차 챈나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도 내 모든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계획된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취소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메시지가 현지 법인에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인도 법인의 2만 3천 명 직원 중 1만 5천 명을 정리해고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대차 노조 간부 수레시 라만의 반응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그들이 정말로 떠날 수는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LG전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LG전자는 내 모든 생산 라인을 6개월 내에 완전히 철수할 예정입니다. 조성진 회장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푸네 공장의 OLED 생산 라인은 베트남으로, 가전 생산 라인은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로 이전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LG 노조 대표 프라카시 샤르마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이건 불가능해. 우리가 14억 시장인데.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소기업들의 연쇄 철수였어요. 삼성과 현대차, LG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철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업체, 소재업체, 장비업체까지 총 127개 기업이 동반 이탈을 선언했어요. 주계약업체가 떠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도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이나 현대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5월 20일 인도 증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 LG,
현대차와 관련된 인도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타타그룹 주가는 15% 급락했고 마인드라는 20%나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과 합작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재앙이야.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한 애널리스트가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떠나면 연관 산업까지 모두 무너져. 금융시장의 공포는 실물 경제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첸나이에서는 하루아침에 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삼성 공장 주변의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어요. 20년간 삼성 직원들 상대로 장사했는데 한 식당 사장 바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부동산 시장도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근처 아파트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30% 급락했어요. 누가 여기서 집을 사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라비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공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여기에 살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육시장의 붕괴였습니다. 한국어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삼성에 취업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이 3,000명이었어요. 한국어 학원 원장 순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게 됐네요. 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와 기계공학과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주요 취업처였던 한국 기업들이 모두 떠나버린 거예요. 한편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협박이야. 삼성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가 기자들 앞에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이 인도 시장을 정말로 포기할 수는 없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철수 작업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소환되기 시작했어요. 삼성반도체 설계팀장 박영수 씨가 떠나던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10년간 정말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가 인도인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5월 말이 되자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50만 명에 육박했고 관련 산업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인도 정부와 노조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있었거든요. 6월에 접어들면서 인도의 참상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가져온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첸나이에서 시작된 재앙은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삼성 공장이 문을 닫자 주변 상권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20년간 이곳에서 장사했는데 삼성 공장 정문 앞 찻집 사장 무르간이 빈 가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에 500명이 넘는 삼성 직원들이 찾아오던 그 찻집은 이제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삼성 직원들이 안 오니까 다른 손님들도 오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근처에 살던 라메 씨가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잊을 수 없어요. 집값이 1억 루피에서 6천만 루피로 떨어졌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육시장의 몰락이었습니다. 첸나이 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과장 바라단 교수와 만났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졸업생 70%가 삼성, LG에 취업했었어요.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학과로 전과하겠다고 몰려와요. 전자공학과에 미래가 없다면서요. 한국어 교육시장의 붕괴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첸나이에만 50개가 넘던 한국어 학원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킹 세종 한국어 학원의 원장 안일이 빈 교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두 삼성, 현대차 취업이 목표였는데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간적인 붕괴였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에서 15년간 일한 엔지니어 라비 크리슈난의 이야기가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뭄바이 친정으로 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면서요? 지역 병원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던 프리미엄 병원들의 수입이 급감했어요.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우리 수입의 40%였어요. 아폴로 병원 첸나이 지점장 수브라마니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6월 중순이 되자 정치권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정부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델리의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을 망쳤다. 첸나이 시장 우다야다 스탈린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우리 시민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 기업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토록 달콤한 제안을 했던 그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황이 변했습니다. 화웨이 인도 지역 총괄 리 웨이밍이 노조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공장 인수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겠어요. 샤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서요. 마누 쿠마르 자인이 변명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그제서야 중국 기업들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도구로만 인도를 이용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한 거야? 삼성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사회 분위기도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범죄율이 급증했고 젊은이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전자공학도 프라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사라졌어요. 7월이 되자 정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삼성 서울 본사의 대변인이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확히 했어요.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재진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대차와 LG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20년 파트너십이 파괴되었습니다. LG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투자를 검토할 수 없습니다. 7월 말, 저는 첸나이의 한 카페에서 현대차 전 직원 라젠드란을 만났습니다. 15년간 현대차에서 일한 그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단순히 경제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 그리고 신뢰까지 모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인도 사회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강경했던 노조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항복은 LG 노조에서 나왔습니다. 8월 5일, 푸네 LG 공장 앞에서 벌어진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LG 노조 대표 프라카시 샤르마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500명이 넘는 전 LG 직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LG 사장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쓴 현수막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같은 문구들이 서툰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LG는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 중이었고 핵심 기술진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며칠 후 현대차 노조도 비슷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레시 라만이 이끄는 노조원들이 첸나이 공장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현대차 없는 첸나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만이 기자들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정의선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만 현대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본사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가장 극적인 것은 삼성 노조의 항복이었습니다.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룬 쿠마르 위원장이 삼성 첸나이 공장 앞에서 삭발까지 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한국 전통 절인 큰절까지 하며 애원했어요.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삼성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함께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큰절을 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공장 확장에 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인도에 지으려던 바로 그 공장 말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삼성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와 멕시코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LG는 태국과 폴란드 공장 확장을 결정했어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인도 사회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첸나이 대학 학생회장 아디티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한국 기업 복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샵 Bring Gram Back Samsung Gram, 샵 We Love Samsung Gram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했어요. 우리는 부모님들과 달라요. 대학생 프리아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세대예요. 이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습 열풍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과와 소통을 위해서였어요. 한국어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20살 대학생 라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싶어요. 인도 전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K-pop,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 음식, 한국 예절까지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류동호회 회장 메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쫓아낸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종교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힌두교 사원에서 한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렸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가져다준 은인입니다. 벵갈루루의 한 사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신께서 용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인도 사회 전체가 신뢰와 존중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타밀나두 주 총리 스탈린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교육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스쿨들이 신뢰 경영, 파트너십의 가치를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도입했어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야 합니다. IIM 첸나이 학장이 신입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상무부에서 외국인 투자 신뢰회복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인도의 늦은 후회와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10월,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에 특사를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들고 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도 정부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사단장을 맡은 외무부 차관 하르시 바르단이 서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어요. 민간 기업의 결정은 정부가 강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재검토할 것입니다. 11월에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한 거예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CNN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는 프로토콜에 따른 최소한의 영접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환영식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위해 모든 조건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절실한 호소였어요. 특별세 폐지는 물론이고 기술 이전 의무도 완전히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신중했습니다. 정부 간 약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모디 총리는 삼성, 현대차, LG 최고 경영진들과 별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의선 회장도 비슷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새로운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당분간은 그쪽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진 LG 회장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총리님,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12월이 되자 인도 언론에서는 실패한 외교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삼성이 첸나이에 소규모 R&D 센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전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완전한 철수는 아니었어요. 인도의 우수한 IT 인력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삼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제조업 투자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어요.
작은 서비스 센터와 부품 공급망은 유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인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LG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인도 젊은이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지만 희망이 보여요. 대학생 아디티아가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한국어 학원들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언젠가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 라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R&D 센터뿐이지만 제가 실력을 쌓으면 기회가 올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첸나이 거리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한국 분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택시기사 무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들인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2024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번 사태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가격 한국인도 경제관계의 교훈이었어요.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번 사태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둘째,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셋째,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었어요. 인도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50만 명의 실업, 무너진 지역 경제, 깨진 신뢰.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을 때 저는 첸나이의 한 카페에서 이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삼성 R&D 센터의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언젠가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인도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희망의 씨앗이 다시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배웠습니다. 비싸고 아픈 대가를 치르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 교훈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오만과 몰락,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14억 시장을 무기로 한국을 우습게 보다가 결국 50만 명의 실업과 지역경제 붕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른 충격적인 실화였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상대방을 얕보거나 오만한 태도로 대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뢰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큰 시장, 아무리 많은 인구를 가졌다 해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처럼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일 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